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재산세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또 제 설명을 또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재산세는 우리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세금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 부동산 취득시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이제 보유시부가 되는 재산세, 종부세인데, 이제 그 중에서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를 이제 봅니다. 재산세는 시험 문제는 세 문제 정도가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9회 시험 때 작년에는 재산세만의 문제 2문제 나오고 한 문제가 종합부동산세랑 섞어서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재산세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 3문제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3문제가 나왔어요. 재산세 3문제가 출제되고요. 먼저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이 중에서요, 토지를 보유할 때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토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돼요. 여러분, 면적이 똑같다고 뭐 농지나 나대지나 공장용지나 세금, 토지분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는데, 이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제가 29회 시험, 작년 시험 전에 여기 수업 들었던 분도 계시는데, 작년 시험 전에 토지 유형 구분 이거 시험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올해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래서 가끔씩 독립범죄로 나오는데, 올해는 나올 때가 됐다 내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여기서. 그래서 작년에 토지 유형 구분 문제가 독립범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토지용 구분. 자, 독립범죄로. 그래서 나왔는데, 이 토지용 구분에 대한 문제가 작년 시험에 세법 복수정답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단서 조건을 단서를 안 달아가지고 복수정답으로 해서 2개가 복수정답으로 나왔었고요. 어쨌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은 올해는 이제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어요. 이제 작년엔 제가 나온다 막 별표 3개 했었는데 올해는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이 토지용 구분은 근데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올해는 낮아졌고요. 근데 간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세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전히 별표의 3개는 아니지만 2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2개고요. 작년에 3개였었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납세무자. 재산세는 누가 납부할 무자가 되느냐. 납세무자는요, 요거는 뭐 거의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계속 나왔었고요.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납세무자에 관한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역시 또 납세무자는 또 역시 또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납세무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면 종합문제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중요합니다. 재산세요,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거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도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재산세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역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묶어서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납세지. 그 다음에 또 납세 절차,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거는 역시 또 납세 절차 작년에 나왔지만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또 뭐 납세 절차는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재작년에는 재산세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3문제 출제가 예상되고, 또 재산세는 3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주로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공부를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 재산세 186페이지 제1절 개요 의의를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요, 법률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주소지 아닙니다. 그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세 및 구세이다 그랬는데 어떤 얘기냐면 서울 재산세 과세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근데 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서울은 여러 구가 있는데 그 구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강남구 같은 데하고 뭐 저기 금천구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중랑구 이런 데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도봉구 이런 데하고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각 구마다 이 지방 재정 자립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사람이 재산세 100을 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그 자치구가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자기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여러 구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만 특별히 이렇게 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눠집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하여튼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주체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동그라미 2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이지만 그래서 물세니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력 성격도 있다. 만약에 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A상가 토지, B상가 토지가 있으면 소유자별로 그 가격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물세 밑줄이고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 토지에 있다는 거 밑줄이고요. 키워드에.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3번 실질과세 원칙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는 거고요. 4번에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고 6월 1일에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납부기 한 내 미납부했다 가산금 적용되는데 자, 고유세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3% 깔아놓고 납기 후 매일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자, 매일 1개월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에 한해서 5년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산금 적용되고요.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6번 금전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이 허용되고요. 자, 물건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되고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 납부도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유일하게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죠.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골라야 돼? 재산세. 자,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그래서 그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거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8번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두어서 고유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한다는 거 2,000원 징수하고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고요. 187페이지 박스 안에 그림을 봅니다.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요.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과세에 대해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시군구세고 자, 특징 동그라미 1번 보유과세고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대장과세라는 거 말뜻만 알면 돼요. 재산세는요. 대상의 종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응익과세 말뜻만 짐작하면 돼.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줄걸 필요 없어요. 응할응이고 익은 수익성이에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또 토지의 경우에 학자들이 응능과세력 성격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세고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할 때 물건만 보고 각각 개별과세고,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런 거. 어떤 분은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타사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신 바람에 수강생분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고, 그 다음에 인세는 납세지가 주소지다. 사람을 따라가서 주소지다. 이렇게 강의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예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도 토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도 토지가 있고 그럴 때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지 주소지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세 물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의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인세는 합산 과세한다는 거지. 소유자별 그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지. 이거지. 그래서 취득세는 재산세는 물세니까 건축물 같은 거, 주택 같은 거, 재산세, 물세니까 납세의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개별 과세 이런 거지. 납세지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거. 근데 그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재산세는 그러면 토지의 경우 인세적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물세, 인세 이거로 납세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공통적인 성격이죠. 다 직접세고 독립세고 보통세고 종가세고 정률세를 적용되고, 역시 재산세도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과세 명의자과세 원칙 적용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과세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현황 부과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는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5가지 재산세 대상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법에 일과가 되어 있는데,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5가지가 재산세 대상입니다. 근데 5가지가 재산세 대상인데 상식처럼 알고 써야죠. 처음에 전국모의서 같은 거 보면 여기다가 슬쩍 차량 같은 거,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 같은 거 집어넣고 문제 내는데, 차량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그럴 때 이 토지 있잖아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인데, 자, 그래서 모든 토지다 보니까 미등록된,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합니다.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등록과도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또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기초과정 배운 분들, 기초인문과정 배운 분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과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 이걸 잘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주택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 세대의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럴 때 이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시가순액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 평가할 때 통합해서 평가한 거고, 우리가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 그 시가편에게는 저 토지 가격도 포함된 거예요. 단독 주택 같으면 주택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속 토지 가격 하나로 평가한 가액이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은 여러분들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권 있잖아요. 그 가격도 포함한 게 여러분들 그 공시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주택은 항상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격을 공시가를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통합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해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봅니다. 상가는 여러분 보세요. 상가는 과세 입장이에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도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하고요. 개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상가 토지는 토지 가격을 또 따로 개별 평가해요. 과세할 때도 여러분 상가는 건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과세하는데, 자, 상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고요.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비교해 보니까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공시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가 취득세와 원칙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떠올리라고 해서 항상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자,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되고. 자, 무허가 건축물 포함해요, 제외해요?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히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요,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요, 별장이라는 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선박 항공기는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87페이지 과세사항.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비,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얘기죠. 형광펜으로 줄 긋지 말고 이해하고 지나가야지. 이런 것까지 줄 긋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양가로 1번 토지입니다.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준공인가전에 매립간척하고, 준공인가전에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한 다음에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을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하고요. 다만 여기 비추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얘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충 내용 보니까 모든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작성 등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에 지목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미주줄입니다.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란 재산세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나왔다. 돼지꼬리 땡야에서 뭐라고 써놔요?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 등 그 밖에 뭐 저장, 도크, 저반, 도관, 에너지 공급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추입니다. 건축물이나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 과세한다. 무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무건물은 어떻게 알고 재산세 무관하여? 이런 건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대상이냐 아니냐만 알면 되는 거고, 무건축물 포함이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매출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보충에 건축물 등의 범위가 쭉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고요. 취득세에서 하고 요건 같습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3번에 주택 보겠습니다. 의여 주택이란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된다. 그렇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따로. 니은번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들을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이거. 디귿번 주택의 부속들이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바닥 면적의 살짝 미출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봅니다.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10배를 넘는 부분의 토지는 일반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에 주택의 용어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는 거고, 18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여러분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요,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거 일단 재산세에서는요, 이거 주택법상은 단독주택이지만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게 구비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1구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요. 물론 재산세는 주인 한 사람한테 나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뭘 판단해요. 판단할 때. 이 경우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를 보고요. 하여튼 1번 다가구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지방세에서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바꾸면? 예. 그 다음에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예, 이거를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층은 상가, 2층, 3층 주거.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재산세로, 세율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건물은 건물분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재산세로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율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용주택을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가 의미가 있는 건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의 겸용주택은 주택을 볼 것인지 상가를 볼 것인지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가 달라지므로 판정이 의미가 있는 바, 겸용주택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기억번 1동의 건물이요. 1동의 건물에다가 사각형이요. 그래서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자, 밑줄이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비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 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요, 1동 건물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그래도 다음 주에 휴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늦게까지 보겠습니다. 왜 한숨을 쉬고 다음 주 설명절인데, 이번 설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친지와 함께 정겹고 흥겨운 시간들 보내시고요. 많고 이번 설명절까지 공부 생각하면서 괜히 이렇게 어디 가실 때 책 들고 가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러진 않겠지만 편하게 즐기다 오시고요. 근데 여러분 추석 때는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그때는 추석 때는 명절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추석 때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가셔가지고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은 다른 동서보다 저는 하나를 더 붙여 전투적으로 더 붙이고 더 열심히 일해. 그런 다음에 추석 때는 좀 봐달라고 하세요. 추석 때는 그때는 좀 열애를 시켜줘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번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명절 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명절 때마다 꼭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명절 때 어떤
주부가 있잖아요. 명절 증후군에 시달렸어요. 왜냐? 자기 신랑이 있잖아요. 시댁 가가지고 자기 신랑이 자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신랑은 맨날 그냥 소파에 누워있기만 하고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자기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얄미워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 사골 있죠? 사골 왕창 사갖고 와가지고 한 통 끓여놓고 있잖아요. 쪽지 하나 남겨놓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렸어요. 뭐라고 쪽지에다 남겨놨냐면 이렇게 해요. 까불지 마라. 딱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신랑이 나중에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 부인이 나오는 동안에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재밌게 들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거기 있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골 라면 있죠? 그랬더니 부인이 돌아올 때 돼가지고 있죠? 남편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아래다가 뭐라고 써놓고 갔냐면 남편도 여기다 쪽지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요.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갔는데 부인이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네가 없으니까 웃음이 저절로 났고 기분 대탓이 져갖고 지퍼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리고 올렸고 마누라 생각 하나도 안 났고 라면은 너나 끓여 먹어 이씨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명절 때 써먹으세요 여러분들.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말합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소개해드린다고 그랬죠? 겸용주택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하니까 적는 분들은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해용대 겸용되는 겸용주택 있잖아요. 겸용주택 먼저 1동 건물 1동의 건물이요. 아이고 자 보세요. 1동의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자 그리고 독립하여 구입된 이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보세요. 얘는요 1동 건물은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주거 부분만 자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지금 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건물 한 개 동이 있어요. 1동 건물 한 개 동이 있는데 1동 건물 자 1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건물 한 개 동이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거 면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 면적이고 상가 면적이 40%예요. 이런 경우에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판정하냐면 1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 분만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자, 40%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주택의 부속 토지로 주택과 함께 그 다음에 40%는 건축물분 재산 상가 토지로서 과세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바꾼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OX, X입니다. 주택면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1동 건물 받고 거기 니은번을 봅니다. 1구의 건물입니다. 또 1구 건물에다가 사각 정해놓고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1구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얘는 주거용 사용 면적이 자 50% 100분의 50% 이상이면 50% 보세요. 50% 이상이면 요거는 이제 전부 주택이고요. 전부 주택이고 법령의 반대 속으로 50% 안 될 때는 미만일 때는 이게 이제 주거 부분만 주택이거든요. 주거 부분만 주택인데 자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거분만 주택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구 건물이 뭐냐 1구 건물이 뭐예요 막 묻는 분들 계시는데 1구 건물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은 방 하나가 1구 독립하여 구입이 된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 개층 학원 있는 이 한 개층 전체에서
학원 면적과 또 일부는 주거용 시설, 보일러 깔고 그래가지고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 되는 거고, 또 한 개층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독립하여 구획이 돼 있어요. 출입문 별도로 돼 있고 독립하여 구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각각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획이 된 1구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애가 102호를요, 어떤 애가 102호로 독립하여 구획이 된 1구 건물을 독립하여 구획이 된, 이건 건물 한 개 독립 겸용주택인 거고, 자, 요때 102호가 어떤 애가 딱 절반 면적 50%는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얘는 자,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요거 102호는 뭐가 된다? 주택으로 과세한다. 주택분자산세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X요. 원칙으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거용 상면적 항상 50% 이상. 이게 나와야 돼요. 항상.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니은번 그래서 1구 건물이 겸용될 때는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1동 건물은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고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안 되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그래서 이 표에도 역시 또 꼭 잘 알아둡니다. 중요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별 재산세 구분,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에서 주택 이외 일반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로,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세한다는 거. 차이점 설명 다 드렸죠, 여러분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요. 190페이지 넘어갑니다. 190페이지 보니까 예제 문제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이 호에 일단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한번 외치면서 체크해 보세요. 항공기 O, C값 순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여러분 고급 선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산세에서 선박은 이게 고급 선박이든 지방세에서 배운 취득세에서 배운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선박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고급 주택 옵니다. 고급 주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주택은 재산세 대상이 되잖아요. 주택. 고급 주택은 아니라는 말 없었잖아요. 주택 무조건 대상이고, 카지노 배상들은 건축물 무조건 대상이고, 어떤 건축물을 사용하든, 과수원, 토지면은 농지든 아닌 토지든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차량 X입니다. 이거 취득세 대상이죠?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 아닙니다. 차량. 골프용권.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 아닙니다. 기계장비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지. 기계장비 아니고. 광화권 아닙니다. 이런 거.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 아니고요. 취업범 법령에 있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은 대상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그래서요. 요해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수강생분일수록 답을 잘 못 고르고 헤맸어요. 왜냐고요? 골라보니까 대상이 되는 거 골라보니까 4개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문에 4개씩만 짝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황했는데, 이 문제는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지 모두 고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게 묶여진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모두 고르라는 거하고 옳게 묶인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2절 과세 대상 토지 구분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냥 이거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뭐 일단 심화 이론에서 자세한 내용은 배울 거고요. 오늘 이번 1, 2월 과정까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몇 개 유형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유형을 나누는지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수능은 넘어갔다가 자세한 내용은 3, 4월, 5, 6월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나갈 거고요. 오늘은 자, 요거 일단 토지용 구분 일단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구분하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여러분들 좀만 더 할 거예요. 토지용 구분까지는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나누느냐. 이것도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 제 다음 카페에 등록 면허세까지는 핵심 요약 정리를 올려놨고요. 재산세도 제가 이제 내일이나 언제 모레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까지는 핵심 요약 정리 공부한 내용 핵심 요약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복습하실 때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용 구분 한번 봅니다. 토지용 구분. 자, 보시면은 토지용 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요. 이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할 때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웁니다. 국계법에서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효율성 있게,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그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요. 먼저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적 목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그러면 사치성 재산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자,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생산과 관련한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뭐가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임야에 제가 여기 보세요. 임야에 제가 꽃 표시를 했어요. 흔히 여러분이 시골에 어디 임야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임야는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여기서 말하는 꽃 표시한 임야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쫙 법에 열거된 임야들이 나와요.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법에 열거된 것들만 농지 목장과 함께 토지 이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또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 대표적인 게 공장용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도 토지 이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낮아요. 근데 공장은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기 때문에 농지목장보다는 조금 높아요. 0.2%.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 여기 잘 보세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면 이거 그대로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사진 찍어 가시거나 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저율, 낮은 세율 중에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얘네들만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요.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자, 얘네들끼리 별도로 모아요. 그래서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같은 상가 토지끼리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여러분, 재산세 그 상가 토지,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 인세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자별 합산한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애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네들 모아가지고요. 자, 종합적으로 모아서 얘네들끼리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요, 여기 보세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입니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네? 자,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1번부터 40번까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30번까지구나. 몇 번까지죠? 네?
28번까지구나. 갑자기 뭐 헷갈리지게? 28번까지. 그런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낯설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칙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다 토지용 구분할 때 나대지 잡종주와 함께 다 뭐래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했네.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이제. 자, 그래서 자, 합산한다는 것은 얘네들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다는 얘기고.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 써 있죠.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사치성산 토지는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토지 공개념에.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자 뭐하뭐로요? 이렇게 고율분리 또는 저율분리로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저율 또는 고율로. 그러면 자 보세요. 재산세 행위되는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생산 관련 토지로서 자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자,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자,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로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류가세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다음 중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외가 이제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이제 공부할 건데 그건 나중에 3, 4월, 5, 6월에 걸쳐 공부할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나누는지 이렇게 나눈다는 거. 크게는 분리,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분리 대상 토지는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눈다는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모습만 아시고요. 세율은요. 세율은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아요. 고율 그러면 몇 프로 고율이냐? 4%예요. 1,000분의 4% 고율입니다. 토지 중에서 세율이 제일 높은 것은 토지 중에서는 뭐예요? 4% 고율불상 토지 어떤 거?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가 사실성산 토지가 세율이 제일 높아요. 4%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종합,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대개 별도, 그 다음으로 제일 낮은 것은 저율분리입니다. 자, 시험에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그런데요. 재산세에서 세율이 표준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어떤 겁니까? 0.07%, 007%, 0.07% 농지, 목장, 임야 이게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때 시험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뭐 5억 원인 뭐 저 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토지 막 나왔는데 과세표준 금액이 5억일 때는 종합합산 토지 세율이 어떻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 고율 분리보다는 종합이 낮고 종합보다는 별도가 낮고 제일 낮은 것은 분리 대상인데 그때 지문에 공장 용지도 있었고 목장 용지도 있었어요. 그럼 뭐가 제일 낮은 거예요? 당연히 목장이 제일 낮은 거예요. 그냥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 공장은 몇 프로? 0.1%. 맨날 하는 거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될 건데 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니까요. 제2절 과세상 토지 구분에서 의미 토지 구분 의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이는 토지 성격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표에 보니까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부 쭉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종부세하고 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하여튼 과세 방법만 보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분리과세하는데, 근데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기준으로 시군구별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경기도 광명시에 여러분이 A 상가 토지도 있고 B 상가 토지도 있다. 그럼 그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토지분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쭉 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92 뭐 해서 쫙 나오는 이 자세한 얘기들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차차 앞으로 배워나갑니다. 여러분들 3, 4월, 5, 6월에 걸쳐. 지금은 아직 볼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207페이지로 갑니다. 207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이 납세무자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뭐 시험에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진도를 조금 오늘 조금 늦었지만 다음 주가 설 명절이기 때문에 납세무자 조금 더 요거를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납세무자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207페이지 자 펴놓고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207페이지 한번 봅니다.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자, 보시면 원칙적인 납세무자. 하여튼 그 틈에 또 뭘 물어보는구만.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자, 아이고, 하여튼. 자, 봅니다. 207페이지 봅니다. 제3절 납세무자인데요. 자, 거기 기출문제 표시를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29회 시험만 안 나왔는데 역시 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원칙적인 납세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데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밑줄입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납기 개시일 현재 이름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언질 기준으로 뭘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원칙보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밑줄이고요. 양가로 2번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인데, 여러분 공유다 그러면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고요. 민법을 배워요. 공유물 그러면 항상 공유는 뭐예요? 지분이 있다.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고, 그럴 때 공유재산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 안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이에요. 자, 절 보세요. 어떤 재산이 있는데 갑지분 60%, 을지분 40%다. 그러면 어느 공유재산이 있는데 어느 공유재산이, 자, 예를 들어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 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갑은 60% 지분, 을은 40% 지분에 있어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지분의 표시가 없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그럴 때는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각상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지분권자. 근데 시험에서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양가로 3번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누굴 납세의무자로 보냐?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밑줄을 쫙 이고 포인트는 시가 순액 비율인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시가 순액 비율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보세요. 시가 순액 비율, 거기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야에서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 X입니다. 시가 순액 비율이지 면적 비율 X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를 봅니다.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해서 통합평가해가지고 재산세 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면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요거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 순액 비율이 6대 4다. 비율이, 그러면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에요. 40%는 누가?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다 세액이, 그러면 60만 원은 을이, 토지 소유자 을이, 40만 원은 자 건축물,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 아니고 뭐 시가 편액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각각 납세무자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몇 줄이었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인데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바꿔놓으면 뻔히 뭐로 바꿔놨겠어요? 위탁자로 바꿔서 두 번 나왔겠죠? 두 번 나왔습니다. 위탁자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안 듣고요. 위탁자고, 자, 수탁자 병이 있어요. 수탁자 병이 있는데, 자,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A 토지를 신탁하고 A 다시 토지도 신탁했어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어요. 그러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냐? 이거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수탁자가 납세무자예요. 다만 자, 이렇게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A와 A 다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병이, B 토지에 대해서는 또 역시 병이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세 요 토지에 대해서 안 냈다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 세금 추징하거나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위탁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수탁자. 자, 각각 위탁자로 구분된 신탁재산은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위 일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은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여기를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또 좀 지우고 소개를 해드리겠네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는 보세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하나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의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금방 읽은 게 이거예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여기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권리 변동이 사실이 있을 때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인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9년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로 되어 있죠, 매도인? 그렇잖아요. 6월 20일 날 등기되어 있으니까. 6월 1일 이제 공부상 소유자는 갑.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열세, 잔금 치르면서 열세 받고 서류 받고 사실상 지금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입니다. 6월 1일 현재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그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누구라고요? 과세 기준 2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이 납세무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세는. 그래서 자, 사는 사람, 부동산은 살 때 재산세, 당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매수인은 잔금을 언제 치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6월 1일 지나서. 6월 1일 날도 안 돼요. 6월 2일부터 괜찮아요. 6월 2일. 그러니까 6월 1일 지나서 어떤 잔금을 치러야 돼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 부담 안 하려면. 6월 1일 전에 잔금 치렀다? 매수인이 납세무자입니다. 원칙. 사실상 소유자예요. 6월 1일 현재.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는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보세요.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시장군수가 딱 보니까 맞네. 이거 저 등기는 아직 안 되는데 5월 30일에 잔금을 치렀으니까 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누구예요? 매수인을. 그래서 매수인 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되는데 권리 변동인데 등기 안 돼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언제 잔금 치르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시험에 나온 것 같은 것이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인 경우에는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X잖아요.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는 언제 잔금 치르고 이런 거 모를 때는 누가 납세무자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X입니다. 권리 변동 사실 신고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있으면 누구고? 사실상 소유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쫙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208페이지 넘어가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이 동그라미 2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한 경우인데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어요.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요.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어요. 이거 실제 종중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됐어요. 원래 과세 6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데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땐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그럼 법령이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요? 총중이고 그때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주된 상속자 되는 거 볼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는 게 여러분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1.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사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상속지분 똑같습니다. 근데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가산해서 1.5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다. 누가 자 주된 상속자예요? 배우자. 자, 그러면 배우자 없고 자녀들만 있어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연장자인데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이라는 것은 자녀들만 있을 때, 자, 그럴 땐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되느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군지라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신고에서
다는 건 알거든요. 이 재산의 소유자가. 그러면 누구한테 재산세 부과하느냐? 자, 상속 누가 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고 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도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럴 때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서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아닙니다. 공동 상속인 아니에요. 누가 상속할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고 또 아니면 민법상 상속증자가 높은 자, 자 이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에요. 상속 등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했어요. 그럼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다시 시험에 바꿀 수 있는 걸 다 얘기 드릴게요.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에요. 상속 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예요.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근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가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직무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자, 이제 2인 이상일 때는 누구?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일단 오늘 납세의무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기본적인 납세의무자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건 배웠고 오늘 저 납세의무자까지는 보려고 했는데 뭐 조금 그렇고요.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더 질질 해봤자 뭐 다음에 우리가 많이 빡세게 명절 세고 와가지고 빡세게 나가기로 하고요. 절 봅니다, 여러분들. 명절 세고 와가지고 좀 빡세게 해야 되겠네요. 절 봅니다. 뭘 또 빡세게 해야, 야, 진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래도 빨리 저 배운 거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절차만 정당하다 그러면 그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고요. 등록면허세, 얘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취득 원인으로 하는데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대충 들어보세요.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광어권,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이라든가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거나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만료했어요.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줄 때 이런 것들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 자, 그래서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등기가 됐는데 그 등록면허세 자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없을 때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하고 돌려주고 이런 거. 밥 먹으면 안 돌려줍니다. 밥 안 먹었어요? 돌려받고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랑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에서 이런 거예요.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누구다?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자. 하여튼 설정 등기는 권자고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거에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 국수공판법 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똑같아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할 때 국수공판법부의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감각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등록 당시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자, 그래서 재평가 전에, 변경 전에 가액이 아니라 변경 후에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과세 표준.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 부동산 가액. 물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가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 채권 금액.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돈 빌려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하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 월 임대차 금액이지. 임차 보증금 아니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이에요, 승역지 가액이에요?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승역지 아니고. 이런 것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자, 부동산 가액에다가 세율은 보 8, 1,000분의 8, 보 8, 0.8%고. 자,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60, 20, 1,000분의 20, 2%입니다. 60, 20.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상삼 8, 1,000분의 8. 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무독립 8, 1호, 1.5%, 1,000분의 15. 무독립 8, 1호. 상삼 8. 그 다음에 60, 20, 보 8 이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 부동산 가액인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은 다 똑같습니다. 0.2%, 1,000분의 1호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표준을 해? 건당. 세율은 얼마? 6,000원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납부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 미만인 경우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고.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하냐?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소재지별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취득세는 소재별 안분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이런 건 자꾸 들으면 돼요. 이제 수십 번 들을 거니까. 납세지 불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 불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 이런 거예요.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나면 안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좌우지간 등록면허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 증여 포함. 취득세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만 등록면허세는 예외적 기간이 나오는데 추가 신고 납부기한. 이때는 자,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언제까지요? 60일 이내, 30일 아니고 올해 바뀌었죠.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세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신고의제. 이게 결론적인 건데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이런 거.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원칙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모두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 됐고요. 재산세, 자,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고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보통 징수하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보고.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토지, 모든 토지인데 미등록된 토지 포함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에서 건물과 함께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의 토지에서 제외하고요. 모든 토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 재산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런 시설물 포함이고, 무건축물도 당연히 재산세 대상이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상가와 토지를.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재산세 대상, 자에서요, 주택, 자,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공법에 배워요. 근데 얘는 재산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하게 구비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 그 다음에 재산세 겸용주택 1동 건물 한 개동이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된다. 그러면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 독립하여 구비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냐? 50%. 주거용 상면적 50%를 기억해요. 수십 번 듣게 될 거고, 앞으로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어떻게 하고? 전부 주택으로. 50%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주거용만 주택이고. 그래서 1구 건물은 하여튼 1구 건물은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1동 건물은 주거용만 주택이고. 나중에 이제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이렇게 외워요. 나중에 또 다 나왔어요.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가고 개념을.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상 토지용구분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토지를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공장용지는 뭐로? 조율불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소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대상 토지로서 고급을 확장 골프장 토지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을 이루어지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재산세 공유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자, 그 다음에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그 나온 색에 대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눠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서 그 건물과 토지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그잖아요. 재산세 원칙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런 거. 종중재산인데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세금을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종중세금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예요. 자, 이 정도 오늘 뭐 주된 상속자 금방 봤고요. 자, 이 정도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정겹게 흥겨운 시간 보내시다가 2주 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